한류 쪽에서 얘기했던 게 요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의식과 무의식. 근데 이 무의식이 세 가지로 나눠요. 무의식이.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뇌과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나눈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책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무의식을 또다시 나누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의식과 무의식은 그 힘은 1%에서 5% 사이. 그렇죠? 95에서 99% 사이 뭐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무의식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의식의 힘이 강력하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배당한다. 아무리 지적인 사람이든 뭐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든 지배당한다. 그렇게 보는 게 구조주의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사람들 심리학 실험을 해보면은 이 구조주의가 맞는 걸로 나와요. 환경에 너무 지배를 잘 당하는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무의식이 있어요. 그다음에 문화적인 무의식이 있고 개인적인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각인이라고 표현해보면 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태교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무의식이 다릅니다.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 효과. 트라우마 이런 거. 트라우마는 후천적으로 어떤 충격에 의해서 뭔가 각인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부모의 문화, 태교에서부터 생긴 각인이 대략 이렇게 그거를 누구나 다 그 어린 자아를 가지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일 거예요. 어렸을 때 충족되지 못한 게 있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애정결핍이다라고 치면은 그래서 자꾸 한 사람한테 정착을 못하고 이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부족했던 애정을 결핍하려고 하는 욕구다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어쨌건 문화적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6.25, 뭐 일제시대 이런 부분이에요. 빨치산의 추억 같은 거. 낮에는 국군이 마을에 들어오고 밤에는 공사군이 들어오고 막 이랬던 거기서 기회주의적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태극기, 인공기 이렇게 받고 다니는. 그래서 그거 잘못 따라가서 죽고 그런 영화들도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는 트라우마, 우리 문화적 트라우마, 문화 자체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줄서기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줄서기 트라우마가 이 줄서기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제 강의는 전체가 이 다음 강의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줄서기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으면요 국가적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창의성. 이 다음 강의가 창의성 강의인데 왜 그러냐면은 줄서기라는 것은 뭘 눈치를 보는 거죠? 주류 세력의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가 잘 나갈 것인가를 본능적으로 이제 한국인들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문화적 트라우마. 그리고 그것을 개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뭐 질문하지 못하는 문화도 이 줄서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감시자가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지금 이걸 하시는 게 아니고 좀 조명을 밝혀서. 이거요? 네. 좀 전달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죄송한데 PPT를 지금 하시겠어요? 이거를 그려놓고 그다음에 같이 비교하고. 그러니까는 이거 먼저 이제. 예. 그래서 개인적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란 말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집단적 무의식, 그다음 인간 종으로서의 생물학적인
인간 종으로서 생물학적인 무의식이 있죠. 인간 종으로서 생물학적인 무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면 우리는 그다지 강력한 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빨과 발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생물학적인 무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무의식은 의학적인 무의식이기도 하거든요. 타고난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질, 사상 체질이라는 것이 있고, 뭐 혈액형 뭐 저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혈액형, 사상 체질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의식을 돌리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이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이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 어두워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조심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공포하고 불안이라는 거예요. 공포하고. 두 번째가 거짓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가든 그것이 나한테 적대적인가, 내가 여기 가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데 나의 적인가 친구인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주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그것을 먼저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리가 돼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안전하다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매슬로우의 안전의 요구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전의 요구. 이 공포 불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 중에서 중뇌하고 대뇌 쪽으로 가면은요, 어떤 감정을 처리하고 생각을 하는 그 장소가 사람마다 다 틀리대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기관이. 어떤 모양인지 다 틀리는데, 두 가지가 인간들이 거의 일치를 하는 게 이 편도체에서 공포를 다루는 부분하고, 뇌선엽에서 질병 회피, 그다음에 거짓말 판별, 거짓말인가 아닌가 판별하는 거, 사기꾼인가 아닌가 하는 거, 그것을 다루는 것은 일치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일치한다고 보면은 측택, 도파민이 생성되는 그 측택에서 쾌락을 다루는 것, 이거 세 가지가 일치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의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무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1번, 2번, 3번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내가 앉아다가, 두 번째, 내가 있는 곳이 거짓말이 많은가 적은가, 이걸 일단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사기꾼이 많은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즐기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큰 돈을 사기치기 전에 이거 두 가지를 없애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이거 두 가지를 없애야지 저 사람은 내가 돈을 빌려주면은 굉장히 높은 이자율로 꼬박꼬박 잘 갚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서 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근데 사람은 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이거 두 가지 때문에 쉽게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5번이면 5번, 6번, 7번을 돈을 빌려서 이자 쳐서 갚고 이자 쳐서 갚고 계속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유능한 사기꾼들을 보면은 10년에서 30년 동안 사람의 믿음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정말 왜 유능하냐면은 이런 거죠.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우리가 30년 동안 저축을 한다고 해서 10억에서 100억 정도를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에서 10년, 20년, 30년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사가지고 한 방에 100억 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20년 동안 믿음과 신뢰를 보여줘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 그래서 한 15년, 20년쯤 후에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지역사회에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파명이 됐을 때 이제 계모임을 슬슬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방에 이제 그 목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사례를 보니까 정말 10년 이상 투자를 한 지역에서 그 정도로 치밀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이것도 가지고 안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뇌성형법 판도가 끊임없이 과거에서 과거라면 저는 단세포 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단세포 생명체 때부터 계속해서 이게 활동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단세포가 뇌도 없는데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실까봐 단세포가 어떤 이유, 어떤 작용인지 몰라요. 어떤 물질을 외부에서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하는 그런 작용인지 또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는데 위험할 단세포도 위험할 때는 인간이랑 똑같이 아드레날린 종류의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막 단세포도 도망을 다녀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도 기분 좋은 것과 기분 나쁜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우리가 공포를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역사가 오래되었는가. 그렇다면 이건 40억 년이 됐다는 얘기가 아닌가. 얘기잖아요. 단세포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가 안전이 돼야지 이제 슬슬 즐겨볼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거 여기까지 즐겨볼까 이후에 이거 세 가지가 가능해요. 이게 다 풀린 다음 동기부여도 되고 나 이렇게 즐길까 저렇게 즐길까 이렇게 한번 모험해볼까 저렇게 모험해볼까 이게 돼요. 동기부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눈치코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뇌성형하고 편도체가 활동을 하는 시기, 그러니까 주변에 사기꾼이 많고 부정부패하는 공무원이 많고 줄을 잘 서지 못하면 피해를 당하고 그런 공정성이 없고 이렇게 되면 이거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전체 그 국민들이 이게 피곤해지게 돼요. 두뇌 속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류의 권력층의 주류의 눈치를 보게 되죠. 주류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류의 눈치를 보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시험이고 정답이 있다는 거고. 창의성에는 원래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의성하고 정답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리콘밸리가 더 창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업이 좋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 대신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실리콘밸리의 격언이 뭐냐면 fail fast, fail cheap이에요. 빨리 실패하고 더 싸게 실패하는 거예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초기 자본이 조금 들어갈 때 빨리 그걸 시도해보고 빨리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싸게 실패하는 거다. 싸게 여러 번 실패하고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그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 기업의 성공을 연구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실패 횟수가 반드시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크 주커버그도 그만큼 실패를 할 거예요. 서너 번 정도 이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페이스북이 나오죠. 처음에 짠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엔 이상한 것부터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치 최근에 그 서울대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그 단톡방에서 그 여성들 성희롱하는 듯한 발언, 누구는 뭐 섹시하고 누구는 안 섹시하고 읽어보진 않았어요. 지금 그런 내용일 거라고 봐요. 마크 주커버그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하버드 대학 여학생들의 앨범을 해킹해가지고 그 앨범 속에 있는 사진들을 가져와서 이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학칙 위반이에요. 가져와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야, 누가 제일 예쁘냐?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업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려대하고 그 서울대 대학생들이 했던 심리랑 거의 똑같은 심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은 좀 그게 좀 약간 지저분했고 말투가 지저분했고 걔네들은 좀 세련되게 유머러스하게 그 짓을 했을 뿐이에요. 이게 약간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마크 주커버그는 그런 짓을 했는데 세계적인 기록을 만들어내야 됐어요. 자, 어떻게 된 건가요? 하버드에서 원래 그게 학칙상 퇴학당했어요. 퇴학당. 근데 이제 그 회의를 한 거예요. 그 대학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냥 가벼운 징계로 끝낸 거예요. 가벼운 징계.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버드의 전자앨범을 해킹하더니 실력이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해킹했을까? 얘는 재주가 있다. 그걸 높이 산 겁니다. 그 가능성. 그러니까 법대로 해버린 얘는 퇴학이에요. 근데 가벼운 징계로 끝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그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한번 더 창의적이고 정말 문화과학 강국으로 만들 것인가의 그런 스토리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래서 하버드 때 그 중에서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페이스북이 점점 더 진화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진화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마크의 친구 그린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제 책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이 아버지가 하버드 교수예요.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의 친구의 아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수성가의 오만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수성가 했잖아. 그럼 하버드 교수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그린한테 그 마크 주커버그가 대단한 범죄인이 될 것 같으니까 해킹을 했더라는 그거만. 범죄인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너 지금 마크랑 절교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준다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명령을 내리면 안 받아들일 텐데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 벌칙을 주겠다. 너한테 지원되는 모든 돈을 끊고 유산 자체도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력하게. 그래서 그린이 그 최초 동업자 대열에서 떨어져 나와요. 자기 아버지한테. 모든 걸 포기하고 마크랑 이별합니다. 마크가 범죄인이 될 사람인가요? 최근에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 50조인가 막 어마어마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댄 애니얼리라고 행동경제학자로 노벨상인가 받은 심리학하고 경제학을 같이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화산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규칙을 어기고자 하는 충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성이 발달하기 전, 20대까지, 30세 이전에는 창의성이 있는 애들일수록 규칙을 어기고자 하는 충동이 더 강하고, 그래서 사실은 소년원에 갈 가능성도 더 많습니다. 창의적인 더 나쁜 짓을 할 가능성도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형법상 14세 이전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은 형사처벌을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14세까지도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사실 인간이라고 보기 힘들고 동물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인간은 25세까지도 어느 정도는 동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윤리의식이라든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무르익지 않았다가 그것이 어떻게 갑자기 14세에 탁 무르익냐고요. 이게 천천히 무르익지.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는 바로 그런 혜택을 입은 겁니다. 아직 얘가 젊고 대학생이고 컴퓨터 해킹하는 능력도 좋고 프로그래밍 능력도 좋으니까 가벼운 징계를 끝냅시다. 하버드에서는 그 가능성을 본 거죠. 근데 그 그린의 아버지는 얘가 범죄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비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린한테는 비극적이에요.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원래 IT는 발전 속도가 빨라요. 6개월 후에 페이스북이 그 주식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하진 않은데 그 조 그린 아버지가 너 마크하고 절교해 이 말만 안 했어도 조 그린이 얼마 정도의 돈을 받게 되냐면 약 1조 5천억 원 정도 받게 돼요. 6개월 사이에 1조 5천억이 나가갔어요. 그린 아버지가 너 걔랑 절교해. 그걸로 뺑했어요. 다른 애가 가져간 거야. 여러분 그게 5천억
뭐 1조 분간에 그게 얼마나 큰 기회비용입니까? 20대. 얼마나 많은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돈이냐. 이게 이제 그 자수성가한 아버지들의 오만이요. 그 책을 읽다 보면 간단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성공한 길이 진짜 성공 길이라고 생각하는 아빠들이 되게 많아요. 자수성가한 사람. 그래서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답하고 창의성은 거리가 멀다. 핵심.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 줄서기 트라우마 때문에 주류 세력을 간파하는 거 봐도 정답을 맞추고자 하는 그 무식이 한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위기 자체가 이 문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 깊은 트라우마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좀 고민 중인 게 뭐 친일파 재산 환수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섣불리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트라우마를 일단 극복을 해야 되는데 다 처분하는 게 맞는 건지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으로는 적극적인 동조자 말고는 다 용서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때는 일본 편을 안 들면 생존 자체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나서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는 혈서 쓰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걸 용서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런 기회주의 자체가 우리 민족을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고 여기서 다시 메슬로우로 좀 넘어가 보자면 여기서 눈치코치라는 게 그거예요. 뇌소년과 편도가 불이 켜진 상황에서는 다양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눈치코치가 뭐냐면 이럴까 저럴까 이게 다양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두뇌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해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메슬로우 도표에서는 자존감의 욕구까지가 저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걸 이제 도표를 하나로 언젠가는 하나로 할 건데 이거 하나만 정리하기도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8단계 욕구 중에서 내가 이제 안전하고 내 주변에 사기꾼이 없어 라고 했을 때 인간은 소속감과 자존감이 채워지는 거죠. 주변에 사기꾼이 없어야지 이 소속감의 욕구는 사랑의 욕구라고 불리기도 해요. 주변에 사기꾼이 없어야지 나는 안전하면서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자기 그 관계가 좋아야 이게 관계예요. 이게 관계가 좋아야만이 그 다음부터 자기 세계를 이제 생각해보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 뭐가 채워지려면 작은 성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작은 성공. 실패를 하더라도 지나치게 혼내버리면 안 되고 이 단계까지는. 그래야지 이제 자존감이 충분히 채워진 다음에 인식의 욕구,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책을 한 30권 정도를 꺼내가지고 빨리빨리 빠른 속도로 봤거든요. 잠시만요. 그 중에서 쇼펜하우어가 이 말을 했어요. 외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순식간에 본 거라서. 인간은 의지대로 행동할 수는 있지만 의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는 있지만 의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물론 이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닌데 이런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그러니까 문화적인 무의식과 개인적인 무의식에 있어서 이렇게 자존감의 욕구, 인식의 욕구, 미적인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튀어나오는 정도의 어떤 그런 무의식 상태에서만 의지가 자꾸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그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엄마한테 많이 듣게 되면 두려움이 각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특히 각인되는 나이가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3살부터 8살 사이에 각인이 많대요. 그때 도파민이라는 회로가 형성되는 시기고, 도파민 회로는 뭔가 모험, 호기심, 자존감 이런 마음을 만들어내거든요. 삶의 보람 이런 거. 근데 이제 3세에서 8세 사이에 친엄마가 이제 계모라면 그렇게 경고를 하진 않겠죠. 친엄마니까 이렇게 한 뭐 25cm 난간에만 가도 위험해 이렇게 돼요. 근데 주변이 위험하게 하도 많다 보니까 경고성 발언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 개인적인 무의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각인이 되냐면 세상의 한 80%는 위험한 곳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보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너 거기 앉아서 마음껏 놀아 이 얘기보다 거기 가면 안 돼, 위험해, 엄마 손 꼭 잡아야지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영어에서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면 세상의 90%는 위험한 곳이야. 이게 각인이 되고, 나이 들어서 이걸 바꾸려고 해도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의지는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생물학적인, 문화적인, 개인 트라우마적인 이런 이 무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의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해도 또 다시 일어서고 하는 게 그런 거고, 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냐면, 두뇌가 우리가 이제 폭언을 들을 때, 누군가가 욕을 할 때, 너무한 식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멸시할 때, 이렇게 눈을 흘릴 때, 모멸감을 주는 눈빛을 어떤 내 동료나 누군가가 나한테 할 때, 그때 두뇌가 아파하는데 그게 뺨 맞는 거하고 거의 같은 부위가 같은 정도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사람은 성인이 되면은 맞는 거하고 눈빛을 맞는 것을 두뇌가 구분을 안 해요. 똑같이 받아들여요. 내가 무시당하게 내가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걸 역으로 따져보면은 그게 뭘 얘기하냐면, 어렸을 때 20세 이전이든 15세 이전이든 육체적인 도전을 스스로 이겨내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30세에 사회관계를 할 때 심리적인 어떤 역경을 이겨내는 걸로 그 건강하고 그대로 전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체조만 해도 문법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두뇌는. 그러니까 뇌 안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체를 조작하는 거하고 문장을 조작하는 것을,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두뇌 안에서는 육체적인 것과 그 정신적인 것이, 그것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거를 인간의 두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런 거죠. 갑자기 어디를 갔는데 바퀴벌릴 때가 많이 있다거나, 또는 뱀이 기어갈 때 느끼는 소름 끼치는 느낌 있죠. 그러면 쥐가 기어갈 때 저기는 정말 가기 싫어요. 몸이 반응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과 늘 다시 만나야만 할 때 인간의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의 나쁜 느낌하고 정말로 육체적인 나쁜 느낌을 구분을 못해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제가 자, 그리고 좋아, 그렇다면은 다시 메슬로우가 이제 말년에 했던 얘기를 좀 해보자. 메슬로우가 말년에 이렇게 얘기했대, 친구한테. 내가 이 욕구 단계를 잘못 그린 것 같아, 아무래도 이랬다는 거예요, 말년에.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거꾸로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하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록만 남아있고 메슬로우가 이것을 거꾸로 그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역사적인 트라우마, 우리가 그 6.25하고 뭐 일제시대를
모든 국민이 다 잊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이걸 처리하는 역사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심리 치료 중에서요 초면을 걸어가지고 전생 치료를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김용무 박사님께서 그 책도 읽어보고 막 CV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나는 초면이 안 걸리더라고요. 저는 초면이 남들이 걸어도 잘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참 재밌는 게 당신이 거기가 아픈 이유는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때 전투에 참가를 했었는데 거기 총을 맞았어요. 총을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잔상이 남아 있어서 당신 옆구리가 계속 결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 아무도 몰라요. 그 트라우마가 또 잔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주는. 그게 이제 평행 우주도 그렇다는 건데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미래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년 후에 우리 각자가 있잖아요. 10년, 50년 후에 그 각자가 또 살고 있대요. 그 어떤 미래의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이게 믿거나 말거나요. 여기서부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큰 위험이 닥칠 경험을 하고 만약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미래에 내가. 그럼 그 미래에 내가 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심한 후회를 하면서 이제 죽어갔어요. 근데 지금 나는 현재 안 죽었죠. 그죠? 근데 죽어가면서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한테 경고를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평행우주는 굉장히 무수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우리가 미래 예지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미래 예지력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미래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과의 연결성에서 오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뭐 데자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미래에 자기가 꿈으로 먼저 보여준다든지 알려준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옆피라미드 상황이 뭐냐면 그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또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아까 쇼펜하우어였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의지를 만들 수 없다는데 그럼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이 무의식을 바꾸겠어요. 이 무의식을 바꿔야 돼요. 이 무의식을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사는 게 편안해지거든요. 자기 과거를 용서해야 돼요. 그것이 역사치료인데 그래서 무엇으로서만 그게 용서가 되냐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제 아버님이 월남전에서 대투공 저격 스나이퍼한테 당해서 오른쪽 가슴 관통상으로 전사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월남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왜 파병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 가족에 있었던 아픔을 전체적인 역사적인 맥락에서 계속해서 되짚는 거예요. 되짚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월남에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은 그때 매력이 또 가난했는가? 그럼 가난할 수밖에 없었구나.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까지 원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나라 역사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의 모든 가족사는 우리나라 역사랑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인문학 중에 역사 공부. 인문학에서 역사 공부는요, 사실 자기 현재를 놓고 과거를 추적해가듯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을 바꾸는 어떤 유일한 방법이 남아있다면 5, 6, 7, 8단계를 잘 하는 거예요. 1, 2, 3, 4단계는 이미 끝났어요. 이 자존감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보세요. 초등학교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중학교 그 이후에 자기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내가 자존감을 가지려고 해도 계속해서 열등감 속에 살게 된다고. 그런 얘기.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5, 6, 7, 8단계를 가지고 1, 2, 3, 4단계를 치료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인문학,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을. 인문학이 꼭 의학과 과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막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가 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꼭 원인을 알아야 돼요. 아까 그 최면 치료에서 전생 치료랑 비슷하다니까요. 전생 치료는 뭐냐면은 원인만 알아도 아픈 곳이 낫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너 그래서 아파 그러면은 그 병원에 가서도 진찰되지 않은 것이 그냥 나서버리더라는 거예요. 원인만 알면, 이유만 알면 풀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무의식을 치료해야 되는데 매슬로우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이 역으로 간다는 게 이제 매슬로우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맨 마지막에 도달한다는 그 초월적인 욕구. 초월적인 욕구라는 것은 기부라든가 봉사로 나타납니다. 네, 그 영적 지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SQ, 소울 포션트라고 해요. 또 어떤 종교를 깊이 믿는 거하고도 관련이 돼요. 지금 이 강의는 뭐냐면 우리가 그 동물적인 본능을 이 동물적인 본능, 사람의 문화적인 본능, 그 문화 속에서 내 두뇌 속에 각인되어 있는 무의식적 본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이 강에서는 이제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초월적인 욕구가 있었을 때 자아실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경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이 잠재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데 세 가지 경우에는 그걸 다 발휘하더래요. 세 가지 경우가 뭐냐면 전쟁, 두 번째가 지극한 사람, 세 번째가 종교나 확신이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신앙심 같은 거. 요거 세 가지만이 그 두뇌라든가 자기 실질적인 잠재력을 깨워내더라는 겁니다. 대다수는 근데 그 세 가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과 사랑, 지극한 사랑과 종교심이라든가 확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뇌가 깨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사람 얘기로. 그게 뭐냐면 이 초월적인 욕구가 자아실현을 하게 되고 자아실현 욕구가 생겼을 때 아름다움을 찾게 되고 뭔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을 때 사람은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 우리 가족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없다면 공부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으로. 이게 매슬로우의 역피라미드예요. 그래서 일단 초월적인 욕구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역사치료예요. 자기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왜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우리의 그 호르몬,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을 가장 빨리 없애고 가장 심장박동을 안정적으로 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떠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역사 속의 하나의 등장인물로 보는 바로 그 관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닌 걸로 되기 때문에 빨리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그냥 영화관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돼버리는데 내가 나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럼 그 스트레스가 가장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돼요.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3자처럼 보도록 해주는 게 자기 초월의 욕구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힘들 때 오히려 이타적인 삶을 막 살아버리는 거죠. 그럼 그 자기 초월의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때 자아실현으로 욕구가 또 생기게 되고 더 뭔가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답게 만들 방법을 찾고 싶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자존감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까지 내가 찾지 못했던 자존감을 드디어 이 역피라미드 단계를 거치면서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존감을 찾지 못하면요, 이 역피라미드입니다. 소속감도 갖기 힘듭니다. 예,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뭐가 있죠? 열등감이 있죠. 열등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잘 삐져요. 잘 삐지고요. 피해망상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면 꼭 자기 욕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같이 모여서 얘기했던 아줌마들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자기 아무리 봐도 자기 흉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심리가 왜 드냐면은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런 풍경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 마음이 간섭니다. 열등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나 헐뜯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이게 트라우마가 치료가 되려면 그 자기 무의식이 치료가 되려면 이렇게 역순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막 뭔가를 알아가다 보면 자기 인간의 심리도 알아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존감이 채워지고 자존감이 채워지면 열등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될 때 드디어 호르몬이 제대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로제토 마을의 비밀이라는 것을 로제토 마을의 기적이라고 쳐보면 정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미국의 어떤 신부가 운영하는 공동체처럼 운영되는 로제토 마을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심장병도 없고 뭐 장수하고 오래 살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사가 이 사람들이 장수한 질병 없이 무병장수한 원인이 뭘까라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다 대입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마지막에 딱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 로제토 마을의 장수 비결이 관계였어요. 소속감. 그 마을 자체가 소속감이 너무 공동체의 소속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2단계, 3단계 이 3단계의 소속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생리가 너무 잘 돌아가게 됐고 그래서 해로운 것을 먹어도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마을에서 똑같이 뭐 술 먹고 기름진 고기만 먹고 야채도 안 먹고 한 사람은 심장병으로 이미 죽었어. 근데 로제토 마을에서 똑같이 먹는 사람이 이상하게 안 죽어. 심장병도 안 걸려. 봤더니 관계가 좋아. 사람들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아서 생리적인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 잘못 먹어도 잘 돌아가. 그래서 거기는 무병장수에 따라 결론을 딱 내립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자, 휴식하시고 이 방해하겠습니다.